네, 7월 7일 목요일 김형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발빠르게 외신을 통해서 세계 경제 흐름부터 좀 파헤쳐 보죠. 임선욱 캐스터 바로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뭐 우리가 월 초에 이번 주 초에 얘기했던 그 FOMC 의사록 이걸 꼭 봐야 된다. 7월 7일, 8일, 9일 요때 이제 중요한 얘기들 많이 나온다 했는데 바로 운명의 그날 오늘 7월 7일입니다. 이따가 좀 알차게 FOMC 의사록 요모조모 좀 뜯어 봐야 될 것 같고요. 뉴욕 증시부터 좀 개괄적으로 살펴주시죠. 네, 우리 앵커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뉴욕 증시 역시 우리 지난주 꼽았던 핫 이슈, 이번 주에 있을 핫 이슈 이제 6월 FOMC 의사록에 반응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요. 이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연준의 인플레이션 통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오름세로 전환을 하게 된 건데요. 네. 다만 이제 고강도 긴축은 여전히 달갑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지 이제 상승 압력은 다소 약했습니다. 다우는 0.23%, S&P 500 0.36%, 그리고 나스닥 0.3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채권 시장도 빠르게 반응을 했는데요. 네. 이제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제 통화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국채 금리가 2.97%까지 크게 올랐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2.93%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 전제로 해석되는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은 이제 이날에도 지속이 됐습니다. 네. FOMC 의사록에서 상당한 이제 연준 위원들의 어떤 생각들을 짚어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향배를 가늠할 때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담긴 건데 일단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해석들을 내놨는지 먼저 이것부터 짚고 갈까요? 네, 월가는 이제 연준이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를 재확인시켰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웰스파고의 제커리 그리피스 매크로 전략가는요, 이제 시장이 주목할 만한 발언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더 제약적인 기조가 적절할 수 있다고 한 언급이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발언은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한 것보다 더 매파적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 같은 발언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이제 그들이 완만한 침체를 용인하고 긴축을 계속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는 분명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요.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7월 회의에서 금리를 0.75%포인트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은 93.9%로 올려 잡았습니다. 전장이 네. 83.8%에서 크게 올랐고요. 그러면서 이제 월가도 이제 연준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 생각보다 오히려 발언으로 나왔던 것보다 더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긴축이 좀 더 강도 있게, 밀도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 건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 지금 6월 FOMC 의사록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고 반응하고 있다 말씀 주셨고 전문가 의견까지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네. 이번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이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될 경우 더 공격적인 긴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둔화로 이어지더라도 이 당장 물가를 잡는 게 최우선 과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제약적인 정책 기조가 강조된 만큼 이제 앞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아무래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의원들은 이제 다음 회의에서 최소 빅스텝 0.5%포인트죠. 그리고 또는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했고요. 시장 역시 이달 26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예 속 시원히 이렇게 나오니까 뭐 한편으로는 뭐 말씀하셨듯이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까 네. 좀 낫다 싶기도 한데 일단 연준이 이제 그야말로 공격적인 긴축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는데 그로 인한 또 경기 침체도 상당히 지금 이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경기 침체 우려도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연준이 당연히 이런 부작용 뭐 모르고 있지는 않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라는 의지에는 시장이 반가운 기색을 보였지만 아무래도 이 긴축에 들어가게 되면 경기 침체가 유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렇죠.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의사록을 보면 회의 참석자들은 강력한 통화 정책이 경제의 성장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다고 인정했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하지만 물가 상승률 2% 도달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경기 둔화를 초래해도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기 둔화보다 이 물가를 잡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 말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 참석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고통이 수반될 수 있지만 이 물가 잡기 실패하는 것은 더 고통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한 전적이 있는 만큼 네.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강한 의지 재확인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국제통화기금 IMF가 글로벌 경제에 또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요, 이제 글로벌 경제 전망이 어두워졌다라는 경고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제 내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닥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조만간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향 전망을 또 했는지 한번 들어보죠. 네, 이제 인플레이션 확산과 실질 금리 인상,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고강도 대러시아 제재 등을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4월 업데이트 이후 전망이 상당히 어두워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를 묻는 질문에는 위험이 커지고 있어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또 최근 경제 데이터가 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대국 경제가 2분기 위축된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면서 내년에는 위험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중국은 또 그래도 뭐 고도 성장 달성하겠다고 자신감 있게 뭐 5.5% 정도 이렇게 목표치도 내놓고 하고는 있는데 여러모로 좋은 전망들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치솟는 물가, 우리 이제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다는 거, 뭐 맞습니다. 모두 이제 고민이고 구매력이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고 경기 침체 우려가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게오르기에바 총재도 연준과 또 비슷한 발언에 궤를 같이 하는 얘기들이 좀 내놓은 것 같아요. 어떤 네,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좀 비슷한 결을 보였는데요. 네, 이제 고강도 긴축 기조가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 전망이 복잡해지겠지만 이 급등하는 물가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가 안정 회복이 절박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경제 둔화는 지불해야 할 대가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IMF는 향후 수준의 2022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제 현재 수치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IMF는 지난 4월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이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에 4.4%보다 0.8%포인트 내린 3.6%로 하향 발표했고요. 네. 이 수치는 이제 지난해 10월 4.9% 성장을 예측한 것과 비교해 1.3%포인트나 떨어진 수치입니다. 그러면서 로이터는 IMF가 이달 말 조정된 수치를 발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단 물가부터 잡자 이런 의견들이 세계 금융 지도자들이 그런 식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소식을 좀 넘어가 보죠. 어떤 소식들이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테슬라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첫 소식은 제 이제 애증의 기업이죠. 테슬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나요? 네, 테슬라의 6월 판매량이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 이제 로이터 통신은 중국 승용차협회 CPCA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제 보도 자료에 보면 테슬라의 지난달 상하이 공장에서 제조된 차량이 7만 8천여 대가 판매가 됐는데요. 이제 코로나 봉쇄 조치 충격에 판매량이 급감했던 5월과 비교하면 무려 142%, 2배가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니 또 참 봉쇄 조치로 충격을 받아서 조금 바로 회복될 수 있을까 했는데 또 지금 괜찮은 실적을 나타내니까 자꾸 우리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러는데
어쩔 수가 일희를 없습니다. 좀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지금까지 비니까. 일비비비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희라도 딱 잡아줘야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 네, 어쨌든 맞습니다. 뭐 선전을 했다. 그리고 또 선두주자 자리를 재탈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앵커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테슬라는 봉쇄 여파로 두 달여간 생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2분기 인도량이 크게 줄었고 또 2년 연속 이어온 분기별 인도량 기록이 막을 내리기도 하는 등 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달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면서 회복세에 돌입을 했고요. 올 상반기에만 총 56만여 대를 팔아서 전기차 판매 세계 1위를 기록하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뭐 반가운 소식 반가워해 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아예 좀 박차를 다시 가하겠다. 이 물 벌써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건지 생산량을 더 늘릴 방침이라고요. 이제 물이 들어오니까 노를 좀 손보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네. 이제 이달 중국과 독일 공장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시설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이제 수주간 중단할 것이다라는 로이터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네. 공장이 중단하긴 하지만 이제 증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가운 발전적 소식이죠. 멈춘.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조금 결이 다른 내용인데 네. 그래서 보도 내용에 보면 상하이 공장이죠. 테슬라의 최대 생산 기지죠. 상하이 공장은 이달 첫 2주간 모델 Y 조립 라인을 중단하고 이어 오는 18일부터 20일간 모델 3 라인을 가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은 8월 초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이제 앞서 머스크 CEO가 돈 먹는 용광로라고 표현하면서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한 이제 독일 기가팩토리도 네. 이달 11일부터 2주간 멈춰서면서 마찬가지로 8월부터 생산량을 2배로 늘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테슬라가 이렇게 좀 이제 주춤했던 사이에 글쎄요, 경쟁사들이 뭐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경쟁사들 특히 이제 중국의 비아디 얘기가 좀 들어오고 있네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제 중국의 최대 전기차 업체 중 하나죠. 비아디의 약진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에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신에너지차 판매 1위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에서도 나오기도 했고 또 파이낸셜 타임즈발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게 전기차 부분에서 테슬라가 1위를 했다, 재탈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아디 같은 경우는 신에너지차, 그러니까 전기차와 수소차를 모두 포함한 부문에서 총 64만여 대를 팔아치면서 1위 자리를 꿰찼습니다. 전기차 부분만 떼놓고 봐도 32만 대를 팔면서 테슬라 이어서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수치는 1년 전보다 300%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제 지난 3월부터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한 뒤에 매달 10만 대 이상씩 팔아치웠는데 6월에는 사상 최고치인 13만 4천여 대를 기록하는 등 호실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호실적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그리고 생산 공장에 위치한 후낭성이 봉쇄 조치 여파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편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소차 쪽에서 조금 많이 이제 치고 나가면서 그 분류하자면 신에너지, 수소나 전기를 그쪽으로 이제 그 섹터로만 딱 보자면 판매 1위다. 우리 항상 이제 1위다. 이런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게 또 투자자 투심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어떻게든 이제 유리한 쪽으로 카운트를 해서 발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신에너지차. 번외긴 한데 이제 수소차 분야에서도 약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예. 머스크는 이제 수소차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어느 포럼에 참석해서 이 수소차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멍청한 기술 중에 하나다라면서 비판 어린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이처럼 경쟁사 같은 비아디 아니면 우리 최근에 현대자동차도 수소 개발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넥소 그리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굉장히 시장을 넓히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머스크 스스로도 현대차 잘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짚은 만큼 어느 정도 좀 견제에 나선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는 본인들이 꽉 잡고 있지만 다른 분야로 살짝 넘어갔을 때 같은 신에너지 계통에서 봤을 때 수소차가 좀 다소 위협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뭐 네. 정말 무시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항상 아마 주시를 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비아디를 자꾸 이제 회자가 되게 만드는 좀 특별하게 만드는 그런 또 다른 무기가 있다는 건데 이건 또 뭡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비아디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자체 배터리를 제작을 해서
자차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이제 비아디의 핵심 경쟁력으로 배터리를 꼽았어요. 이제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쌍용 자동차 토레스의 전기 모델에도 배터리를 납품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리안 유보 수석 부사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조만간 테슬라에도 배터리를 납품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기차 생산 비용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체 제작을 하는 만큼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제 비아디는 지난달에 폭스바겐을 제치고 글로벌 자동차 회사 시가총액 순위 3위 자리까지 오르는 기념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와, 아니 근데 이제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에서 거의 뭐 다다 막 거의 얘기할 정도로 상당 네. 부분을 차지하는데 배터리 기술도 중국이 이렇게 어느새 보유하고 있다는 거 사실 우리가 잘 인식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세계 이제- 최대 배터리 제조사 중 하나가 CATL이죠. 바로 중국 기업입니다. 점유율도 뭐 어마무시하고요. 시장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 1000km 가는 맞습니다. 배터리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본인들의 얘기했는데. 주장에 의해서는 한 예. 번 충전에 1000km를 갈 수 있다 주장하고 있고요. 네. 비아디의 이제 주력 모델도 SUV인데 한 번 충전으로 600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효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이 상당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다가 일단 뭐 중국은 모든 게 이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잖아요. 맞습니다. 시장도 세계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금방 또 이제 회수하고 더 기술 발전시키고 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시장이 아주 세계 최대 규모인 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한번 또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이제 댓글들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와, 중국에서는 내수 판매만 1위를 해도 세계 1위가 된다라는 댓글들도 있었고 예. 그런 댓글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중국 자동차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품질면이나 시장 규모면에서 이미지가 있어요. 그냥. 이미지가 예. 있습니다. 이 중국산이라는 어쩔 수 없는 이미지가 있는데 네. 점점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고 왜 우리 다른 뭐 가전제품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대륙의 실수라 부르는 샤오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웨이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이제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팔린 자동차 7,900만 대 중에 30% 이상이 중국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탄탄한 시장으로 토종 업체들이 고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아디도 이제 곧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시장은 내년쯤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올해 전기차 도로주행 테스트를 실시했고 최근에는 AS 총괄, 국토부 인증, 회계 담당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자국의 내수 시장을 넘어서 세계화에 나서는 그런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수출에 나서면 사실 이제 더 이상 중국 전기차 경쟁력을 좀 폄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다들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새벽 사이에 또 깜짝 호재를 하나 던진 기업이 있습니다. 네. 어디입니까? 바로 이 업체도 제가 아주 애증하는 곳인데요. 저는 이 업체가 상장 때부터 응원을 해왔는데 네. 이제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리비안이죠. 리비안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네네. 이제 업계 최초로 전기 픽업 트럭을 선보인 업체이기도 한데 이제 2분기 4,400여 대를 고객에게 인도했는데 1분기보다 4배 늘어난 수치고요. 생산량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최근에 기술 결함 논란과 가격 인상 그리고 생산 차질 이슈 때문에 주가가 대폭 폭락하는 거기에 들어갔군요. 저는 아주 고점에 아주 높은 곳에서 그래도 리비안 아직 팔기 전까지는 아직 모릅니다. 모르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주가 폭락을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서 제시한 연간 2만 5천 대 생산 목표에 초록불이 들어왔다라는 전망이 나오자 날 주가가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 얼굴에도 미소를 안겨줬습니다. 네.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잘 버텨봅시다. 자동차 업계 소식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규모 해킹 관련 이슈들이 터지고 있는데 애플 하면 또 보안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안 풀어주면 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또 공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애플이 새로운 초강도 보안 시스템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명 락다운 모드로 불리는 이제 애플의 새 보안 기능은요. 네. 스파이웨어로부터 이용자의 정보를 원천 봉쇄한다라고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연결을 막고 브라우저 기록을 제한하는 이 보안 장벽을 대폭 높여서 해킹을 반지한다라고 애플 측은 설명했는데요. 네. 이게
일반 이용자들보다는 이제 정치인 그리고 군부대 같은 고강도 보안 체계가 필요로 하는 소수의 이용자를 위해 고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애플이 보안에 유독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도 이미지상 애플의 보안성을 많이 높이 쳐주고 있는 건데 애플이 이렇게 보안 쪽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집착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최근 미 국무부 직원들의 아이폰이 이제 이스라엘 보안업체 NSO 그룹의 스파이웨어 페가수스에 의해서 해킹을 당하면서 내부 정보가 유출되는 등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기 시작하니까 대응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전지대로 불려왔던 이 아이폰이지만 최근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보안 강화를 주문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 새롭게 공개한 락다운 모드를 뚫고 결함을 찾아내는 사람에게는 200만 달러, 우리 돈 26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이제 아까 앵커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애플은 이처럼 보안 그리고 비밀번호 관련된 여러 가지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제 활자 비밀번호 있죠. 이거를 완전히 없애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에 착수하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락다운 모드 뚫고 이거 어떻게 좀 한번 배워볼까요? 도전?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도전? 26억 원이면 좋습니다. 당연히 이제 쉽지 않으니까 자신감을 나타내는 거겠죠. 저라면 아이폰을 부실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좋습니다. 자, 이어서 웃다가 가상자산 시장 얘기 딱 나오면 웃음이 뚝 끊깁니다. 지난번에 인출 중단 소식을 전했던 보이저 캐피탈 여기도 이제 파산이네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우려했던 대로 이제 도미노 연쇄 파산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네, 일단 그 그런 안에 모습을 보이고 그 있습니다. 거래를 했던 소비자들이 참 네. 걱정이 됩니다. 네. 하나씩 뜯어보면요. 예. 이제 가상자산 중개업체죠. 보이저 디지털이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밤 미국 뉴욕 남부 연방 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는데요.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고객들의 인출 요구가 쇠퇴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뱅크런, 그러니까 대규모 인출 사태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현재 상황을 밝혔습니다. 이게 또 보이저 캐피탈 여기는 또 우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알려진 가상자산 업체들이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거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된 배경, 그 연유를 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시작점은 이제 우리 국산 코인이죠.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태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후에 가상자산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이제 보이저는 가상자산 헤지 펀드죠. 3에로즈에 6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을 해줬는데 최근 3에로즈도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이제 이를 떼일 위기에 놓이자 인출 중단에 나섰고요. 네. 그래서 보이저가 성명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제 자사 플랫폼에 현재 13억 달러 상당의 가상 자산이 있고 고객을 대리해 3억 5천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또 여기에 더해서 회사가 직접 소유한 현금 가상 자산은 1억 1천만 달러 규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피해가 막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저 주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흔들리겠죠? 네, 이제 보이저는 캐나다 토론토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데요. 네. 올해 초 이후에 시총의 98%가 증발했습니다. 2% 남았어요. 98%가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테라 루나도 그때 코인이 네. 98%, 99% 네, 그렇게 정말 휴지 떨어져 조각이 나갔는데 돼버리는 상황이 됐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만약에 여기에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거는 감당하기 참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달 초 계속해서 이게 도미노 연쇄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어 왔는데 네. 점점 파산하는 업체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네. 이게 현실화되고 있으면서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과거 금융위기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시선들도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코인 가격은 변동성이 있다 이렇게 뭐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주식 자체가 시총의 98%가 네. 날아갔다라는 거는 이건 뭐 좀 정말 심각한 도미노 파산의 신호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바람잘날 없는 가상자산 시장. 자, 이런 가운데 영국 그 경제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어오던 이제 각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영국 경쟁시장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세계적 게임 회사죠.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제한과 아마존의 전자상 거래 사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짚어보자면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월 콜 오브 듀티, 오버워치 등을 출시한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 무려 우리 돈 90조 원에 육박한 가격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네. 마이크로소프트 역사상 가장 큰 M&A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연매출 1,9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이 게임 시장에 큰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이미 미국에선 연방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고 영국 역시 인수가 성사될 경우 이 가격이 인상되거나 선택의 폭이 좁아지면서 경쟁을 해칠지 들여다보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은 이번 조사가 IT 업계에 대한 글로벌 규제 기관으로서 영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사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영국 당국이 유럽연합 탈퇴 이후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나서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당국의 예비조사 결과는 9월 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데 아마존은 또 어떤 조사를 또 당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제 당국은 아마존이 대기업 지위를 이용해서 네. 이제 아마존에 입점한 영국 판매업자들이 희생당하고 있지 않은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네. 특히 PB 상품 개발을 위해서 외부 판매업자들의 비공개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또 수집했는지 조사할 예정이고 또 검색 결과 우선순위 판매업자로 선정되는 기준 등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역시도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한 만큼 이제 각국의 빅테크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이제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 같습니다. 또 기술주 성장주 쪽 그렇게 좋은 신호가 아닌데 네. 또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기존에 아마존이 이렇게 커올 때까지 아직 안 들여다봤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네. 희생당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이미 공룡이 된 상황에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계획인 건데 물론 소액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그렇죠. 물론 이제 너무 희생당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게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잡고 들여다보고 하는 게 당연히 그 경쟁 당국의 일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들로 어떤 걸 보겠다고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깊게 지켜봐야 되긴 하겠네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네. 이제 EU는 빅테크를 겨냥한 디지털 시장법을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애플과 이제 구글의 모 회사죠, 알파벳 그리고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등 이 기업의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찬성표가 무려 588표로 반대 11표를 제치고 디지털 시장법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DMA로 불리는 이 디지털 시장법은요, SNS, 검색 엔진, 운영 체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이른바 온라인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기업이 이제 자사 서비스를 타사 서비스보다 우위에 두는 것을 금지하고요. 또 해당 법안은 시가총액 750억 유로, 연매출 75억 유로, 월간 사용자 4,500만 명 이상인 IT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IT 기업의 유해 콘텐츠 제거 의무를 담은 디지털 서비스법 차이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장법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법인데요. 디지털 서비스법도 찬성 539표, 반대 54표로 의회를 통과했고요. 이제 유럽연합 27개국 회원국 승인까지 받게 되면 이들 국가에서 활동하는 IT 기업이 디지털 시장법을 어길 시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 네.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법을 어기면 최대 6%까지 부과할 수 있어서 이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막 공룡으로 커올 때까지 좀 적절한 규제가 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지금 뭐 뒤늦은 규제라도 좀 환영할 만하긴 한데 그렇다고 이제 너무 산업이 다 위축되게 되면 네, 그런 안 부분에 그래도 있어서는 지금 또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전쟁 여파부터 해서 공급망 여파 참 이런저런 겨박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런 규제까지 더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네. 기업들이 아무래도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네. 당연히 유해 콘텐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끼치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좀 너무 강대해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좀 진작에 있었어야 될 법안들이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어떻게 좋게 작용할 수 있을지 우리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피디님 우리 뭐 어떻게 시간 좀 더 쓸 수 있으면 어떻게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아니 너무 준비를 많이 해오니까 이게 아까워. 피디님이 여기서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다고 하신 건가요? 안 된다고 네, 하신 건가요? 끄덕끄덕했어요. 아, 그러면 자,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짚어볼까요? 하나만 더. 예. 고민이 되는데요. 뭘 꼽아볼까요? 가상자산 소식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가상자산 대출 또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인지 뭘지 이게 좀 판단이 잘 안 되긴 하는데 네, 이제 가상자산 대출업체 넥소가요 네. 최근 코인 인출을 중단하고 모라토리엄 즉 채무지불 유예를 예고한 볼드에 손을 뻗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CNBC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넥소가 볼드를 완전 인수하기 위해 60일간의 독점 협상을 보장하는 계약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제 현재 실사를 시작했고 인수가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답하긴 했지만 거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이제 기회를 노리는 그런 기업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넥소는 앞서 파산 보호 신청에 들어간 셀시어스에도 인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FTX도 최근 유동성 위기에 처한 블록 파일을 헐값에 사들일 수 있는 인수 권한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베팅에 나서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가상 자산 시장에 다 넘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어쨌든 뭐 넥소는 뭔가 판단을 했으니까 우리가 더 몸집을 키워서 더 단단하게 준비해야겠다. 뭐 이런 위기를 생각을 또 기회로 삼는 예, 하는 곳도 있다는 거죠. 통 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기업별 대처 전략이 재밌게 또 다가옵니다. 다양한 소식 매일 힘차게 달려와서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임선욱 캐스터 특별히 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의리 있는 우리 137명의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주식 이야기 해봐야겠죠? 정태근 알파프로 투자 전략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뭐 여기 네. 시원해서 밖에서 이제 들어오시면서 너무 시원해서 에어컨 만든 사람 상 줘야 된다. 네, 그런 상줘야 얘기를 됩니다. 했는데 대대손손. 에어컨 틀려면 네,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 비용도 네. 우리 요새 걱정이 많은데 글쎄요, 이게 그냥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이제 국제유가 떨어진 얘기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좀 저렴해지나? 정상화되나? 뭐 이런 언뜻 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우리 또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다른 네. 접근이 필요하고 또 그에 따라서 전략적 판단도 하고 나아가서 또 이제 실행도 해야 될 텐데 자 일단 갑자기 이제 원유가 어디서 네네. 막 갑자기 샘솟는 것도 아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유가 네. $1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네네.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항상 유가를 볼 때 수요도 중요하지만 이게 포지션도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WTI 이게 항상 현물이 아니고 선물 얘기하잖아요. 네. 선물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 포지션을 사고 팔고 하면서 말 그대로 선물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물건이 아니라 앞으로의 물건을 이제 네네네. 약속하는 거죠. 이 그렇죠. 가격이라고. 네네. 예. 앞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은 소위 말하는 매수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서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하락할 것 같으면은 소위 말하는 반대로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서 또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네. 그 최근에 유가 급등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급이 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이제 유가가 상승할 것 같으니까 상승 포지션까지 가세하게 되면서 유가 선물이 더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유가가 하락하는 부분들이 수요가 감소했다라기보다는 이 실질적인 수요 플러스 이제 포지션들 매수 포지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유가 실질적으로 이제 하락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가격도 중요하지만 네.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건 공급적인 측면에서 해결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공급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전에 말씀드렸어서 이 순수하게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네. 포지션 그러니까 포지션적인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트레이딩 음. 매수 매도 트레이딩 측면에서 접근하셔야지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선물 시장에 음.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네네. 일단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네. 이제 경기 침체 오고 하면 이거 기름 많이 쓸까 싶어서 네네네. 그냥 이 앞으로 또 떨어질 것 같다는데 좀 더 걸었다는 거죠, 베팅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 참여를 할 때 시장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럼 주식을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 그 효과에서 또 시장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또 시장이 하락할 때는 또 시장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또 매도를 합니다. 팝니다. 그 영향 때문에 또 지수가 하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받쳐져야 되겠지만은 이 원유 수요가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치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원유 선물을 매수를 하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또 현물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또 현물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그 사우디와 러시아가 이 치킨 게임을 하게 되면서 80에서 90달러까지는 유가를 올렸었거든요. 근데 90달러 이상에서는 이 수요적인 측면보다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소위 말하는 아이비들,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큰 형님들이 원유 매수 포지션을 계속 매수를 하게 되면서 가격을 올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은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그냥 아싸 할 게 아니라 네네. 투자자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네. 좀 다각적인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정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유가가 네네. 하락하면 직접적인 악영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부드럽게 내려온 것도 아니고 또 약간 급락을 또 하다 보니까 네네. 조선이나 정유 관련한 네네. 이 주식들, 그럼 이제 투자를 어떻게 회수해야 되나 바꿔야 되나 아니면 하려고 했던 사람들 멈춰야 네네.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력이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여담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이게 항상 주식시장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0번 중에 9번 수익 잘 나다가 한 번 손실나면은 쫄딱 망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뭔가 답이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항상 그런 현상이 왜 나오냐면은 조금씩 수익을 잘 내다가 어제 조선주 10% 급락하고 정유 10% 급락하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는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과감한 손절. 20%, 30% 손절을 할 걸 5%, 10%에서 끊느냐 마느냐. 근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진짜 어떤 네. 수행하신 분들이 아니면 네. 내 돈인데 네네. 눈앞에서 이게 사라지고 있는데 만져보지도 못한 그게 숫자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래도 기다려야 되지 않나. 네. 아니면 야 이거 어떻게 하고 네네. 이거 하다 보니까 한 10% 20% 네네. 떨어졌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예. 어찌 보면 우픈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예. 처음에 이제 뭐 시험 삼아 해본다 그래가지고 100만 원, 1000만 원 작게 시작을 해요. 맞아요. 처음엔 다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 조금씩 수익 나기 시작하니까 1000만 원에 10%면 100만 원이네? 그러면은 2000만 원이면 200만 원이네? 더 태워요. 계속 가는 거죠. 가다가 이게 금액이 나중에 뭐 5천만 원, 1억 커졌을 때 마이너스 10%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1억이 마이너스 10%면 1000만 원이에요. 너무 아까워서 손절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잘라야 돼요. 네. 잘라야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진짜 정말로 내가 산 매수가까지 돌아올 때까지 영원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정말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하기 어려운 이 손절, 요걸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신 조선, 정유. 네. 조선은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유주는 반대로 이제는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유주는 위험해졌고 네. 조선은 저평가니까 좀 들어갈 기회, 저가 매수의 네네. 기회로도 볼 수 있다. 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유주 같은 경우는 S-오일이라는 기업을 예를 들게 되면은 예. 요 종목 같은 경우에 3월 달 8만 원대부터 이 실적 모멘텀, 그러니까 정제 마진 요거 때문에 실적 모멘텀 때문에 최근에 5월 달까지 12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한 50% 정도 수익이 난 상황이죠. 음.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3월 달부터 실적 모멘텀, 정제 마진. 네. 그러니까 소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혹시? 호재 선반영, 악재 선반영. 들어는 봤습니다. 맞죠. 얼핏.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가에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한 부분들이 미리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정제 마진 이런 것들이 물론 좋긴 하지만 이게 주가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이게 미리 선반영이 된다라든지 해소가 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서 더 이상 주가에 영향을 못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S-오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은 이런 부분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가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할 수가 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반대인데 조선주는 아직까지도 어떤 전통적인 개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유가가 하락을 한다라는 것은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한다고 해석을 해요. 그렇게 된다면 유가가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석유를 더 많이 뽑아내기에 어떤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에 해양 플랜트 같은 것들을 발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발주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조선주가 타격을 받는데 네. 이번에는 이런 전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되는 것들이
뭐 유가 원유하게 되면 유조선이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조선의 모멘텀은 LNG거든요. 아, 우리 지난번에 네. 얘기했었죠. 그죠. LNG 운반선. LNG 운반선이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선주는 빠지면 빠질수록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하. 네. 아, 지금 그 저희 실시간 댓글로 네. 혹시 이제 조선 혹은 정유 관련해서 그 개별 주식들 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언제 나와야 됩니까? 혹은 네. 언제 들어가야 됩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오늘 특별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조선은 네네. 초록불 우리 이제 들어가도 괜찮을 네네. 것 같은 어, 시기이고. 네, 그동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 가격은 사기 싫은데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저께 현대중공업이 10%저 개인적으로는 10%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현대중공업을 더 싸게 살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현대중공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11만 원 이하까지 가격을 주게 된다라면은 그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들어가셔도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 적정 가격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경기 침체 우려 또 타격 사실 받는 곳 아무래도 이제 철강 쪽이 이제 뭐 경기 민감 업종으로라고 이제 네네. 용어까지 나오는 경기에 네.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네네. 그런 업종인 건데 여기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뭐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 베스틸 지주 세아 제강. 이런 네. 철강 기업 주가들도 막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강주는 제가 그 친구란 영화 대사를 좀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고마해라 마이무따이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 강력합니다. 묵직합니다. 그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게 아시겠지만 철강주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봤어요. 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철광석 가격이 올라갔고 이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제품 가격 인상을 다 반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혜를 다 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선반영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실적 모멘텀, 실적 효과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일정 부분 이제는 한 0에서 100으로 보게 되면은 한 90%는 이제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실적 모멘텀으로는 가기 힘들 것 같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그 HMM이라는 기업 들어보셨죠? 네네. 이게 소위 SCFI라고 하는 해상운임지수. 이게 계속 상승하게 되면 실적이 계속 좋았거든요. 근데 HMM은 여전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실적 모멘텀이 주가에 충분히 많이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보실 때 중요한 건 어떤 이 종목을 보게 되면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뉴스라든지 호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냐 혹시 포착이 된다. 그러면 이게 포착이 됐을 때 이 모멘텀이 주가에 선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난 다음에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조선주를 예를 들게 되면 그래서 이제 LNG 운반선에 대한 어떤 그 흑자 전환 기대감. 아직 흑자 전환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될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조선주를 예를 들게 되면은 0에서 100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아직 20, 30 이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 이 가격 지금 이게 적정 가격인지 또 앞에 호재나 악재가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서 이게 반영이 돼 있는지 녹아 들어가져 있는 가격인 건지 아닌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공부도 스스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지금 오늘 또 뉴스 보시면서 많이들 걱정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좀 일상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또 지금 더블링이에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뭐 2만 명 육박하고 다시 재유행 될 거다 이런 경고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팬데믹 다시 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이제 락다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이전에 2020년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결국에는 이게 치사율이 높느냐 낮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독감도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근데 코로나도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파율은 올라가더라도 치사율이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중증도로 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조금 안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 위험하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독감 예를 들어드렸듯이 사람에 따라 독감도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면역체계가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치사율이 떨어지게 되고 전염력이 올라간 BA5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조금은
뭐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예전보다는 이 중증도 그러니까 위험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저는 인류가요. 만약에 바이러스를 정복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앞으로 코로나 할비가 와도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인류가 아직까지 바이러스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냐? 이 바이러스라는 게 그 단백질 구 내에서 유전체가 소위 말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1이라는 모습이었다가 2라는 모습으로 짠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이를 잡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인류가 아시겠지만 백신을 개발해요. 근데 그 바이러스가 변이되는 속도에 대비해서 백신 개발 속도가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바이러스 정복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내로 예전에 2015년도에 한창 유행했었던 메르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현재 임상 1상도 끝이 나지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직도 끝이 안 났습니다. 우리가 그 메르스가 한참 전에 이제 전 정권인가요? 전전전, 네. 예. 이미 뭐 모든 게 해소됐는 줄 네네네. 알았는데 아직도 임상이라는 거면 네네. 말씀하신 게 딱 절감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생존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변이시켜서 네. 새로운 거 가지고 또 오는데 네네. 우리는 그 전에 거 이제 막 연구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지금 그런 네. 상황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전염병 이런 바이러스성 네네.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고 이게 인류의 위협이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뭐 예를 들게 되면 2000년도 이후로 한번 보자고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계속 바이러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신종플루 같은 게 조용히 끝났어요. 다행히도 타미플루라는 치료제를 발견하게 되면서 가볍게 끝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르스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사스도 그렇고 제대로 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발생되게 되면서 스페인 독감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상당히 치명적이었다고. 네. 근데 스페인 독감도 결국에는 걸릴 사람 다 걸리고 끝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뭐 확진자 2만 명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스페인 독감과 비교해보게 되면 또 걸릴 사람 다 걸리고 끝이 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그러나 때문에, 네. 우리가 어쨌든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의료 대응 체계도 네네네. 좀 더 갖추고 해서 네. 우리가 점점 더 전에 코로나가 왔을 네네. 때 시기보다야 훨씬 더 대응력이 좋아질 네네. 거고 그게 충격을 줘서 경기 침체나 더 네네. 하강 국면으로 계속 가지는 않도록 네네. 우리가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주식장에서 우리가 뭐 다시 돌아와서 단순하게 얘기를 네네. 해보자면 그러면 뭐 진단 키트나 백신 관련주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상승한다고 보고 여기도 투자 관점에서 좀 접근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단기적인 대응이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응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원숭이 두창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시겠지만 블루베리 NFT라든지 미코바이오메드라든지 이런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 상승의 지속성이 예전에 코로나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상당히 좀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와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들이 지금 강세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국내 백신 1호 기업의 어떤 이런 명성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강세인데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단기에 끝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는 항상 시장을 볼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립니다. 이슈가 나왔을 때 이 이슈가 과연 처음 겪게 되면서 과연 신선한 것인가 아니면 이전에도 있었는가 요거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악재선 반영, 호재선 반영 그래서 이런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뭐 시젠 같은 종목들이 급등하게 되면서 많은 종목들이 급등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또다시 급등 현상이 나온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수젠텍이란지 SD 바이오센서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혹시 관심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 대응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코로나가 만약에 다시 재확산되면서 다시 한번 바뀔 사회 변화를 좀 봐서 분석을 해서 좀 지금이라도 이제 늦지 않게 조금 지금 사두면 괜찮을 만한 그런 종목들 혹시 좀 있을까요? 저는 결국 이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백신도 그렇고 치료제도 무용지물이라면은 네. 그 인간 스스로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면역력과 관련된 건기식을 만드는 회사 쪽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콜마 BNH 같은 종목들이 그래도 앞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면역력과 관련돼서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콜 대표적으로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어찌보면 원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면역력으로 한번 접근해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이 면역력 관련된 건기식을 만들고 있는 콜마 BNH 같은 종목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대표적인 종목이 콜마 BNH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건 어떻습니까? 네. 다시 이제 뭐 비대면 원격 네네. 뭐 원격 진료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음. 그런 쪽 산업에 그런 쪽 기술을 네네. 갖고 있는 업체 쪽은 어떨까요? 좀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지난 2020년, 2021년도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말씀하셨듯이 비대면 헬스케어,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부각이 되지 않은 종목이 있다라면은 접근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 주식 시장이 항상 어찌 보면 새로운 것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게 되면 앞으로 뭐 진단 키트 예를 들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코로나 때 시젠 같은 종목도 너무나 많이 부각이 됐었고 시세도 상당히 많이 났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 말고 또 새로운 어떤 이 코로나인지 원숭이 수착이란지 바이러스 진단하는 진단 키트를 만드는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그런 종목들은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최근에 뭐 오상 자이엘 같은 회사가 자회사의 뭐 오상 헬스케어 이런 헬스케어가 뭐 진단 키트를 만든다는 이슈로 다시 좀 부각이 되는 것처럼 시장에서는 기존에 부각이 됐던 종목들보다는 뭐 똑같은 이슈라고 하더라도 좀 부각되지 않았던 신선한 종목들 계속 이런 종목들을 좀 찾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든 게 오상 자이엘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 관련돼서 뭐 헬스케어가 됐던 온라인 플랫폼이 됐던 뭐 AI가 됐던 이런 쪽으로 좀 부각이 되는 종목이 있다라면은 그쪽으로 접근하신 것은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만의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역시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열심히 네네. 찾아보고 혹시 숨겨진 이미 알려지지 않은 나만의 종목이 네네. 어디 있는가 발굴하려는 노력이 또 필요하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정태근 팀장님께 요모조모 많이 물어봐서 여러 부분이 좀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여기서 또 인사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돈드라 12시 20분에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또 실시간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